나는 보면 안 될 장면을 봤습니다. 밤 11시, 관저 안쪽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지어 고함, 무언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여자의 숨막힌 신음. 경호원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복도로 나온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아, 나는 오늘로 끝났구나. 밤 11시 22분.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관저 3층, 저 문 안쪽에서 나는 소리였죠.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호원은 움직이면 안 되니까요. 고지어 고함이 터졌습니다. 둔탁하게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여자의 숨막힌 신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듣지 않으려고요. 20년 동안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보지 말 것, 듣지 말 것, 기억하지 말 것. 경호원의 생존 법칙은 단순했어요.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림자처럼 서 있는 겁니다. 귀에 무슨 말이 들려와도 다음 날이면 잊는 거죠. 저는 평양 중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도 경호원, 아버지도 경호원, 그리고 저도 경호원. 3대가 수령님 가족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길이었죠. 18에 호위사령부에 들어갔습니다. 2년 훈련 동안 배운 건 사격술이 아니었어요. 침묵이었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아는데도 모른 척. 20살, 저는 리설주 여사 경호팀에 배치됐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였죠. 월급도 많고 특별 배급도 나오고 가족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넌 이 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 맞았습니다. 저는 권력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권력 바로 옆이 가장 위험한 자리라는 걸요. 관저에서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 6시 교대 근무, 복도 경비, 차량 호위, 밤 12시 복귀. 24시간 근무도 흔했죠. 쉬는 날은 한 달에 이틀뿐이었어요. 저와 함께 3층 복도를 지키던 최성철 동무는 저보다 5년 선배였습니다. 한 번도 웃는 걸 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동무, 이 일 언제까지 합니까? 최성철은 천장만 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여기선 오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야. 조용히 나가는 게 목표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때는요. 나중에 알았어요. 경호원 중에 정년퇴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걸요. 대부분 중간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위부에 끌려가거나 지방으로 발령나거나 아니면 그냥 출근하지 않거나. 최성철 동무도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2022년 8월 어느 날 갑자기 함경북도 어딘가로 발령났죠. 이유는 몰랐어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저도 위험해지니까요. 새로 온 김철수 동무가 자리를 채웠습니다. 26, 저보다 14년 어렸죠. 첫날 긴장한 얼굴로 제게 물었어요. 선배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마. 아무것도 듣지 마. 아무것도 기억하지 마.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저 친구는 오래 못 버틸 거라고. 그리고 저 역시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걸요. 2023년 11월 17일 밤. 저는 처음으로 규칙을 어겼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로 김정은 위원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경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눈이 마주쳤으니까요. 위원장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냥 비어 있었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눈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나는 오늘로 끝났구나. 20년 동안 지켜온 침묵이 단 1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보면 안 되는 걸 봤고, 알면 안 되는 걸 알았고, 살아남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권력 바로 옆, 가장 안전하다던 그 자리에서 저는 가장 위험한 목격자가 됐습니다. 그날은 야간 근무였습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2시간 교대조였죠. 저는 복도 끝 기둥 옆에 섰습니다. 김철수 동무는 반대편 끝에 있었어요. 관저 3층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복도에 깔린 붉은 카펫 때문에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제 호흡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밤 11시 22분. 갑자기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카롭고 선명한 소리였어요. 저 안쪽 침실에서 나는 소리였죠. 김철수가 제 쪽을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움직이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경호원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림자처럼 서 있어야 해요. 고함이 터졌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분노에 찬 통제를 잃은 목소리. 다음은 둔탁한 소리였죠. 무언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 가구가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여자의 비명. 아니,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숨이 막힌 신음이었어요. 소리를 내지 못하게 막힌 그런 소리. 제 등에 땀이 흘렀습니다. 11월인데도 땀이 났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듣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귀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경호원은 항상 경계 상태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30초가 지났습니다. 아니, 3분이었을 수도 있어요.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안쪽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이번엔 도자기 같았어요. 다음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침묵.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벽의 금박 문양, 천장의 샹들리에, 복도 끝 창문.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고 다른 걸 봤어요. 김철수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26 청년의 얼굴이 어느새 노인처럼 굳어 있었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떨지 않으려고요. 2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관저에서는 종종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언제나 잊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기억에서 지웠죠.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밤 11시 47분. 문이 열렸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복도로 김정은 위원장이 나왔습니다. 검은색 잠옷차림,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차가운 표정. 저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경례했습니다. 충성.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떨어본 적 없는 목소리가 그날 밤엔 떨렸습니다. 위원장은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제 앞을 지나갔죠. 그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단 1초. 하지만 그 1초가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위원장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비어 있었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눈이었습니다. 저는 위원장의 눈빛 속에서 봤습니다. 저를 이미 죽은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걸요. 위원장이 지나갔습니다. 계단 쪽으로 내려갔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김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배님, 우리. 입 닥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철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5분 후 교대조가 왔습니다. 저희는 숙소로 돌아갔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위원장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텅 빈 저를 이미 지운 그 눈빛. 20년 동안 저는 완벽한 경호원이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걸 보지 않았고, 듣지 말아야 할 걸 듣지 않았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걸 기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모든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다음 날 새벽 4시 38분. 저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했지만 근무는 서야 했죠.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왔지만 버텼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이 시간엔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경호원들만 깨어있는 시간이었죠.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리설주 여사였습니다. 저는 즉시 경례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경호원은 먼저 쳐다보면 안 되니까요. 리설주 여사는 천천히 복도로 나왔습니다. 맨발이었어요. 실내와도 신지 않은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걸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리설주 여사가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봤어요. 어쩔 수 없이 봤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환하게 웃던, 우아하게 손 흔들던 그 모습 말입니다.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왼쪽 끝이 갈라져 있었죠. 말라붙은 핏자국이 보였습니다. 눈 밑이 부서 있었어요. 많이 울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눈빛이었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완전히 텅 빈 눈이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그렇게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었죠. 리설주 여사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꿈속을 걷는 사람처럼요. 창문 앞에 섰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경호원은 먼저 말을 걸 수 없으니까요.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평양 시내가 보이기 시작했죠. 주체사상탑, 대동강, 그 너머 보이는 회색 건물들. 리설주 여사는 여전히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기. 사람들은 자유롭게 걷겠지. 제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낮고 쓸쓸했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듣던 밝고 경쾌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서도 안 됐고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리설주 여사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저를 봤어요.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빛 속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그냥 체념 같은 거였어요.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눈빛. 동무도. 갇혀있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리설주 여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다시 침실로 들어갔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도 떨렸습니다. 20년 경호원 생활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연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리설주 여사도 갇혀 있구나.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 깊이 갇혀 있구나. 저는 복도를 지키는 경호원이었지만 근무가 끝나면 나갈 수 있었어요. 숙소로 돌아가고 가족을 만나고 거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설주 여사는요? 텔레비전에 나올 때 빼고는 언제나 이 안에 있었습니다. 관저 안, 저 복도 안, 저 방 안. 황금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요. 새장 안에서 폭력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권력이 뭔지, 자유가 뭔지. 권력자 옆에 있다고 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권력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요. 새벽 6시 교대조가 왔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리설주 여사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텅 비고 차갑게 식은 모든 걸 포기한 그 눈빛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나도 이제 끝났다고. 그 눈빛을 본 순간 저는 이미 위험한 사람이 됐습니다. 보면 안 되는 걸 본 사람, 알면 안 되는 걸 안 사람. 살아남으면 안 되는 사람이요. 3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4번의 근무를 섰습니다. 리설주 여사는 한 번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식사도 안에서 하셨고 누구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만 흘렀습니다. 11월 20일 밤 저는 또 야간 근무를 섰습니다.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8시간 교대조였죠.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김철수는 1층으로 배치됐어요. 자정이 지났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난방이 잘 돼서 따뜻했지만 제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불안했어요. 새벽 1시 17분. 문이 열렸습니다. 리설주 여사였습니다. 저는 격리했습니다. 하지만 리설주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복도로 나와 천천히 걸었죠. 맨발이었습니다. 또 맨발이었어요. 흰색 잠옷차림, 풀어헤친 머리, 그리고 허공을 보는 눈빛. 리설주 여사는 복도를 지나 발코니 쪽으로 향했습니다. 발코니?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코니는 관저 3층 끝에 있었어요. 평소엔 문이 잠겨 있었는데 그날은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열어둔 것 같았죠. 리설주 여사가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경호원은 보호 대상을 시야에서 놓치면 안 되니까요. 발코니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11월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리설주 여사는 난간 앞에 섰습니다. 저는 5m 뒤에서 섰습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됐어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리설주 여사가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3층 높이였습니다. 아래는 콘크리트 바닥이었죠. 정원도 아니고 잔디밭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딱딱한 시멘트 바닥. 제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리설주 여사가 난간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한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난간 위로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리설주 여사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발은 난간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이제 한 발만 더 올리면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설주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봤어요. 눈빛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리설주 여사가 다시 앞을 봤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다른 발도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규칙을 어겼습니다. 경호원은 함부로 보호 대상에게 손을 대면 안 됩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절대로요. 하지만 저는 뛰었어요. 난간 위에 선 리설주 여사를 붙잡았습니다. 두 팔로 허리를 감싸 안았죠. 리설주 여사가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있는 힘껏 붙잡았어요.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둘 다 난간 위에서 흔들렸어요.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뒤로 몸을 던졌습니다. 쿵. 둘 다 발코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리설주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눈물만 흘렀습니다. 저는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리설주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울었어요. 한참 뒤 리설주 여사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갔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발코니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규칙을 어겼습니다. 보호 대상에게 손을 댔고 명령 없이 행동했고 보면 안 되는 걸 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나는 이제 충성스러운 경호원이 아니라 위험한 목격자가 됐다고. 살아남을 수 없다고. 다음 날 저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발코니에서 떨어질 뻔했을 때 왼쪽 팔이 부러졌어요. 갈비뼈도 금이 갔습니다. 병원에서 3일 입원했죠.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경호부 간부도. 그냥 치료만 했어요. 병원 기록에는 복도에서 미끄러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다들 알고 있다는 걸요. 11월 두세 일 퇴원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왔는데 뭔가 달랐어요. 느낌이 달랐습니다. 제 방 건너편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더군요. 30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인사를 했지만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보이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또 그 남자가 서 있었어요.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 저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출근길에도 봤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관저 입구에서, 복도에서. 계속 같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감시였습니다. 24시간 붙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복도에 서 있고 근무 중에도 멀리서 지켜보고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도 따라왔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평소처럼 근무 서고 평소처럼 밥 먹고 평소처럼 잤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발코니가 떠올랐어요. 난간 위에 선 리설주 여사, 텅 빈 눈빛, 그리고 아래로 펼쳐진 콘크리트 바닥. 11월 27일 오후 2시. 갑자기 호출이 왔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3층 응접실은 리설주 여사의 개인 공간이었어요. 경호원은 문 밖에서만 서고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20년 경호원 생활에서 가장 긴 복도였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어요. 리설주 여사는 창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을 하고 단정한 옷을 입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비어 있었죠. 저는 앉지 못했습니다. 경호원은 보호 대상 앞에서 앉으면 안 되니까요. 리설주 여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명령이었어요. 저는 앉았습니다.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요. 리설주 여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어요. 평양 시내가 보였습니다. 회색 건물들, 넓은 도로,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 리설주 여사가 말했습니다. 제 등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리설주 여사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리설주 여사가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종이를 밀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봤습니다. 손으로 쓴 전화번호 하나만 적혀 있었어요. 리설주 여사가 처음으로 저를 봤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어요. 슬픔도 없고 온정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도움이 아니라는 걸요. 자비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침묵을 조건으로 한 거래였어요. 제가 살아남는 대신 리설주 여사의 비밀도 함께 묻히는 거였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설주 여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 창밖을 봤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죠.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리설주 여사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햇빛이 비쳤지만 얼굴은 그늘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격리했습니다. 리설주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종이가 뜨겁게 느껴졌어요. 탈출. 2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여기 남으면 죽습니다.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신문받고 결국 총살당하겠죠.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거나요. 그날 밤 저는 숙소를 나왔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11월 27일 밤 11시 저는 평양을 떠났습니다. 신의주까지는 기차로 7시간이었어요. 새벽 6시에 도착했습니다. 리설주 여사가 준 전화번호로 연락했죠. 전화 너머에서 짧게 대답이 왔어요. 오후 2시 신의주역 뒤편 창고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50대 남자였어요. 이름도 묻지 않았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만으로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죠.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국경 경비가 느슨해지는 타이밍을 찾는다고 했어요. 겨울이 깊어질수록 강이 얼고 얼수록 건너기 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얼면 안 됐어요. 경비대가 강 위를 순찰하니까요. 반쯤 얼었을 때 딱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매일 악몽을 꿨습니다. 보위부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꿈, 신문 받는 꿈, 총살당하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2월 17일. 브로커가 왔습니다. 오늘 밤이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밤 10시 저는 두만강 앞에 섰습니다. 강은 반쯤 얼어 있었어요. 얼음과 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물이 얼음 사이로 흘렀죠. 강 건너편이 중국이었습니다. 불과 200m. 하지만 그 200m가 삶과 죽음을 갈랐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영하 15도였습니다. 얼굴에 바람이 칼처럼 베었죠. 브로커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뛰지 말고 기어가라는 뜻이었어요. 조명이 켜지면 멈추라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추워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시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이 발밑에서 삐걱거렸어요. 금이 가는 소리였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디뎠죠.
10m쯤 갔을 때 엎드렸습니다. 무릎과 팔꿈치로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얼음이 차갑게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장갑을 껴도 소용없었어요. 손가락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30m, 40m, 50m. 갑자기 조명이 켜졌습니다. 북한 경비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말한 대로 얼음에 바짝 엎드렸어요. 숨도 크게 쉬지 않았습니다. 조명이 강 위를 훑었습니다. 제 바로 옆을 지나갔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피가 도는 소리가 들렸어요. 5초, 10초, 20초. 조명이 다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다시 기어갔습니다. 더 빨리, 더 조심스럽게요. 70m, 80m, 100m.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군견이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경비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강으로 내려가라는 고함이 들렸습니다. 저는 더 빨리 기어갔습니다. 팔꿈치가 얼음에 쓸려 피가 났어요. 무릎도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20m, 130m, 150m.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옆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연달아 총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는 엎드려 기어갔습니다. 미친 듯이 기어갔어요. 손이 찢어지고 무릎이 깨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음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이 흔들렸어요.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철벅. 오른쪽 다리가 빠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다리를 감쌌어요. 영하 20도 물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감각이 사라졌죠. 저는 발버둥쳤습니다. 다리를 빼내려 했지만 얼음이 계속 깨졌어요. 제발, 제발이라는 신음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양팔로 얼음을 긁어모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어요. 다리가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기어갔습니다. 젖은 다리가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70m, 180m.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경비대가 강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190m. 중국 쪽 둑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기어갔어요. 입에서 피가 났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죠. 손이 흙을 잡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기어 올라갔습니다. 둑 위로 올라왔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오라는 반역자라는 고함이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안 됐어요. 돌아보는 순간 제가 여기까지 온 의미가, 리설주 여사가 저를 보낸 의미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뛰었습니다. 총성이 계속 울렸습니다. 총알이 나무에 박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중국 땅이었습니다. 북한 경비대는 넘어올 수 없었어요. 저는 뛰고 또 뛰었습니다. 숲속으로, 어둠 속으로 살기 위해 뛰었습니다. 두만강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나는 살았다고. 살아남았다고.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뒤에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리설주 여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리설주 여사는 여전히 저 관저 3층 방에 갇혀 있을 거라는 걸요. 그 생각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중국에서 한 달을 숨어 지냈습니다. 브로커가 연결해준 집이었어요. 조선족 할머니 댁이었죠. 지하실에서 지냈습니다. 창문도 없고 햇빛도 들지 않는 곳이었어요. 하루 종일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밥은 하루에 2번 나왔어요. 할머니가 계단으로 내려와 문 앞에 두고 갔습니다. 말도 없이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관저 3층 복도가 보였어요. 리설주 여사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며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죠. 동무도 갇혀 있다는 그 말이요.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3월 17일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가짜 여권이었어요. 중국 국적으로 위조된 서류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탈북자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조사실은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책상 하나, 의자 2개만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름, 출신, 직업. 제가 경호원이었다고 하자 조사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리설주 여사 경호팀이었다는 말에 펜을 놓았어요. 조사관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20년이나 그 자리에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왜 탈북했느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했던 대답이 있었어요. 자유를 찾아서, 북한 체제의 환멸을 느껴서, 그런 말들이요.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20년 동안 최고 권력자 가족을 지켰다고. 월급도 많았고 배급도 잘 나왔을 거라고. 그런 사람이 목숨 걸고 탈북한 이유가 뭐냐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봤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사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왜냐고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했냐고. 두만강을 건넜다고, 총을 맞을 뻔했고 얼어 죽을 뻔했다고. 20년 쌓은 모든 걸 버렸다고. 왜냐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에 리설주 여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발코니 난간 위에 선 모습, 텅 빈 눈빛, 터진 입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넨 쪽지. 동무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조사관이 다시 불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안 됐어요. 말하면 안 됐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리설주 여사와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본 것, 들은 것, 안 것을 모두 잊으라고, 평생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지만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게 터져나오려고 했어요. 보면 안 되는 걸 봤고, 들으면 안 되는 걸 들었고, 알면 안 되는 걸 알았던 모든 순간들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살고 싶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냐고 물었습니다.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온 게 아니었어요. 도망치기 위해 온 거였습니다. 리설주 여사를 두고 온 죄책감에서, 본 것을 말할 수 없는 무력감에서, 살아남았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이 기분에서요.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저를 보호한다고, 아는 것을 말해도 된다고, 안전하다고. 안전?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어요. 어디가 안전합니까? 북한도 안전하지 않았고, 중국도 안전하지 않았고, 여기 한국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리설주 여사는 지금도 저 관저에 갇혀 있어요.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매일 밤 악몽을 견디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만 안전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다고. 왜냐는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조사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누구와 약속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안 되는 이름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조사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냥 일어나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얀 조사실, 형광등 불빛, 그리고 텅 빈 책상. 그 순간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그날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제가 운 이유는 자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아서도 아니었어요. 두고 온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난간 위에 섰던 리설주 여사,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보던 리설주 여사, 저에게 탈출을 건네면서도 스스로는 떠날 수 없었던 리설주 여사. 저는 살았고 리설주 여사는 남았습니다. 그게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저는 경기도 어느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꿨어요. 박성혁이 아닙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죠. 직업도 바꿨습니다. 경호원은 할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했던 일을 다시 할 순 없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공장에서 일합니다. 기계를 다루는 일이에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합니다. 월급은 적지만 괜찮아요. 아무도 제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라집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그 복도가 떠올라요. 관저 3층, 붉은 카펫이 깔린 긴 복도. 저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습니다.
밤 11시 22분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고함, 둔탁한 소리, 그리고 여자의 신음. 문이 열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나옵니다. 저는 경례하죠. 하지만 눈이 마주칩니다. 그 차갑고 텅 빈 눈빛. 새벽 4시 리설주 여사가 복도로 나옵니다. 맨발로 창가에 서서 밖을 봅니다. 저기 사람들은 자유롭게 걷겠지. 그 쓸쓸한 목소리가 귀에 맴돕니다. 발코니, 난간 위에 선 리설주 여사, 떨어지려는 리설주 여사를 붙잡던 순간. 동무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어요. 숨이 가빠집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날 밤이 생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힐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면 지워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아남았고 리설주 여사는 남았으니까요. 저는 자유를 얻었고 리설주 여사는 여전히 갇혀 있으니까요. 가끔 텔레비전을 봅니다. 북한 뉴스가 나올 때가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 옆에 리설주 여사가 서 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죠. 우아한 옷을 입고 곱게 화장하고 손을 흔듭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웃음 뒤에 뭐가 있는지, 그 우아함 뒤에 어떤 상처가 숨어 있는지, 밤이 되면 리설주 여사가 어떤 눈빛으로 창밖을 보는지. 텔레비전을 끕니다. 볼 수가 없어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국정원에서는 가끔 연락이 옵니다. 증언해달라고 합니다. 북한 내부 실상을 알려달라고 하죠. 리설주 여사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 묻습니다. 저는 매번 거절합니다. 아는 게 없다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관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리설주 여사가 어떤 삶을 사는지, 권력의 가장 안쪽이 얼마나 어두운지. 하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여기서 본 것, 들은 것, 안 것을 모두 잊으라고, 평생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게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조건이었습니다. 침묵을 지키는 대신 목숨을 얻은 거죠. 하지만 이게 정말 살아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고 깨어나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리설주 여사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못 이루는 삶. 이게 자유입니까? 저는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총알을 피해 도망쳤고 한국까지 왔어요. 새로운 이름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제 모습은 여전히 저 관저 3층 복도에 서 있습니다. 경례하고 침묵하고 보지 않으려 애쓰는 경호원으로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날 밤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발코니로 달려가지 않았다면, 리설주 여사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냥 모른 척했다면 저는 지금도 평양에 있었을 겁니다. 경호원으로 일하며 평범하게 살았겠죠. 하지만 리설주 여사는요? 리설주 여사는 그날 밤 떨어졌을 겁니다. 3층 발코니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저는 규칙을 어겼습니다. 단 한 번, 20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리고 그 선택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저는 살았고 리설주 여사는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탈북 성공담이 아닙니다. 자유를 찾은 감동적인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건 살아남은 사람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침묵의 이야기입니다. 리설주 여사는 지금도 저 관저에 계실 겁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계시겠죠. 저기 사람들은 자유롭게 걷겠지라고 중얼거리면서요. 저는 여기 있습니다. 자유롭게 걷고 자유롭게 숨쉬고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은 여전히 그곳에 갇혀 있습니다. 리설주 여사와 함께요.